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공통국어로 현대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건 요번에 이제 1학년 학생 중에 이제 몇몇이 문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대시 강의 중에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강의가 없나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요 시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찍는 건데요. 일단 학교 선생님들 강의가 먼저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요 강의 어디까지나 보조 차원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요 교재를 부교재를 쓰고 있거나 혹은 교과서에 이제 이 시가 실려 있다면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요 시를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 시를 공부할 때 오늘 함께 하게 될 작품이 이제 백석의 시인데,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사실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그냥 벽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종의 오늘 어떤 걸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시라는 건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영화관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흰 바람벽이니까 흰 벽, 하얀색 벽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흰색 벽에다가 마치 영사기를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떠올려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느낌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건데, 자, 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좀 중요해요. 백석이라는 시인은 수라라는 시도 지었고 2학년 요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남신, 의주, 유동, 박시봉방, 또 백석이 여러 가지 시들이 있지만 사실 백석이란 요 시인 하면 우리가 5글자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 공동체라는 말을 좀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백석의 시는 가족 공동체를 노래한 시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지난번 강의에서 백석의 수라라는 시를 강의하면서 백석은 가족이 이렇게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가족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를 노래한 시인이다. 왜 그러면 이 가족 공동체를 노래했을까? 백석 자체가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랑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족이 늘 하나 되길 원했던 마음, 그 백석이 혼자 그 가족과 떨어져 나와 살다 보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들, 이제 그런 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교재에 대해서 EBS 올림포스 공통국어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어에는 자신을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 시를 볼 때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성찰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반성한다 이런 의미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 그걸 우리가 성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화자는 흰 바람벽을 통해 자신의 궁핍하고 외로운 삶을 응시한다. 그럼 요 안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일단 궁핍한 삶. 궁핍을 우리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기역 니은한 삶인데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얘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궁핍하면서도 외로운 삶에 대한 얘기가 시 속에 들어있구나. 하나 더요. 그리운 대상을 떠올린다. 그러면 이 시 속에서 또 뭐도 있다는 얘기냐면 그리움이란 정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정서. 그럼 이 안에 일단 먼저 외로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으니까 감정이 한가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외에도 또 다양한 감정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가난하고 쓸쓸한 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뭘 부여했다? 의미를 부여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시인인가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 요 안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겠다는 뜻인 거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니까 요 안에 뭐가 나온다는 거냐면 운명을 수용하는 태도. 자, 이러한 내용의 측면에서 이 시를 살펴보라는 얘기인 거죠. 이 보기에 맞춰서. 자,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시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읽어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선생님이 포인트를 하나 좀 잡아봤거든요. 자, 잠깐 보도록 할까요? 준비됐어요? 자, 가보죠. 자, 이 시를 다 공부했다면 이 5가지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흰 바람벽의 의미는 무엇일까? 즉, 흰 바람벽이 무엇인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아보도록 하시고, 두 번째, 두 번의 시상의 전환이 들어갑니다. 아, 시상 전환이 두 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러면 시상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또 두 번 바뀌는지를 체크하셔야겠죠. 다음 세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온다. 엄청나게 많은 감각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감각들을 잘 찾아보시고, 보통 시험에서 많이 출제하는 게 감각적 이미지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네 번째, 이런 글자들의 의미. 따옴표 쳐져 있잖아요. 이 시 속에 이런 글자들이란 용어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다섯 번째, 운명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이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보기에서도 말했어요. 운명을 수용한다고. 아, 근데 어떻게 수용해? 긍정적으로 수용해. 이게 어디에 어떻게 나온지를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 올림포스 교재 공부할 때 혹시 아직 시를 안 읽어봤다. 그럼 읽어보셔야 돼요.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읽어보신 후에, 자, 그 다음 선생님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자, 선생님은 표시를 이것저것 좀 해오긴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일단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읽어와서 체킹한 포인트가 좀 있어야 돼요. 일단 항상 시 파악할 때 선생님이 하는 거 있죠? 화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나, 어떤 정서와 태도가 있나 찾아보는 건데, 정서와 태도는 이미 우리 아까 보기에서 다 찾아두었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자를 찾을 건데요. 화자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으면 나나 우리라고 했어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지, 없다면 왜 없지? 아, 숨어 있나? 그럼 왜 숨어 있지? 아, 시적 대상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를 좀 찾아볼까요? 여기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네요. 그죠? 이 시는, 아,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가도록 하죠. 오늘 저녁, 시간적 배경이에요. 이 좁다란 방에, 아, 그럼 나는 어디 있다는 얘기죠? 나는 굉장히 좁은 방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좁은 방에 흰 바람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방이 왜 좁다라는 일을 보통 쓰는 거냐면, 방이 넓고 좁음이라는 것들은 그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다, 가지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이 좁아? 내가 돈이 많으면 넓은 방을 가졌겠죠. 그러면 방이 좁다는 것들은 어쩌면 조금 집이 부유하진 않겠구나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흰 바람벽이라는 것들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화자의 내면을 비춰두는 매개체, 이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뭘 비춰준다고요?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도구이자 매개체로 사용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 화자의 내면 심리 상태를 얘기할 건데, 이거를 마치 흰 바람벽이라고 하는 흰색 막에, 영사막에 쏘는 느낌으로 설명할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현재 이렇게 방에 앉아 있고요. 자, 보니까 흰 벽이 있는 거죠. 흰 벽에 뭔가 자기의 인생들이 하나씩 이제 지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보죠. 그 흰 바람벽이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그럼 대놓고 나 지금 되게 뭐해? 나 오늘 되게 예뻐. 뭐 이런 것처럼 나 오늘 되게 쓸쓸해. 그러니까 여기서 쓸쓸하다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쓸쓸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도 말을 바꿀 수 있냐면 굉장히 애상적이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정서 첫 번째, 나는 좁은 방에서 뭘 느끼고 있냐면 굉장히 쓸쓸함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막이 하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빔 프로젝터를 다 쏘고 있는데 사실 빔 프로젝터 같은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화면을 비추고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쓸쓸한 것들이 여기 화면에 착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죠.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 자, 15촉 전등이 정확히 뭔지 모르셔도 희미한 전등이라는 얘기는 전등이 희미하다? 밝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집이 기역, 니은한 거죠. 뭐예요? 그렇죠. 요거는 가난하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좀 가난하다. 그래서 빛도 밝게 비칠 만한 전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치운 불빛. 불빛이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불빛은 지칠 수 없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전등이 불빛을 내고 있는데 이 불빛이 왠지 오늘따라 지쳐 보인다는 거예요. 불빛은 지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가 지쳤다는 거죠? 그렇죠. 화자가 지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지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거 볼 수 있겠고, 쉽게 말해 화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면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나 보다. 요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화자가 좁은 방에 있는데 얘는 어떤 상태야? 굉장히 지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얘는 하루하루 되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힘겨운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슬프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불빛을 내어 던지고 즉 그 전등이 이 지친 불빛을 화면에다 던진 거예요. 그럼 화면에 비친 모습은 뭔가 지친 모습이 있었겠죠. 지친 어떤 화자의 모습이 비춰진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밑에요.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 자, 셔츠인데 때가 묻어있고 그 때가 묻어서 되게 낡아 있어. 그러니까 때가 가시지 않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이 무명 셔츠가 되게 뭐하다는 얘기예요? 되게 낡았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하다는 얘기죠? 가난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포인트는 되게 가난해요 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죠? 지독히도 가난하다. 이것도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 고 생각했대. 얘가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죠? 아, 그냥 따뜻한 감주나 한 잔? 자, 감주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을 찾아오면 뭐 식혜와 같은 것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달콤한 술 이 정도 써 있기도 한데 그냥 뭐 식혜라고 해석해도 되고 EBS 교재에서는 단술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한 잔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소망이 사치스러워 소박해. 그렇죠. 되게 소박한 소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집이 지금 가난한 상태인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거 한 잔 정도면 난 되게 만족할 것 같아. 이런 소박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 여기 달디단 따끈한 감주라는 거. 그러면 달디 달다. 달달한 것들은 어떤 감각이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이런 시를 공부할 때 여러분 체크할 거는 제일 처음 첫 번째 시 전체의 맥락 봤을 때 맨 앞과 맨 끝을 봐요. 그래서 똑같은 게 배치가 됐으면 수미상관을 내기 되게 쉽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말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강조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찾는 게 이 감각적 이미지를 보면 찾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것들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게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달디단한 것들은 달콤한 미각을 얘기할 것이고 따끈한 거는 따뜻한 피부에 닿는 촉각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일단 감각적 이미지가 두 개가 있네요. 미각과 촉각. 자, 근데 두 개가 약간 연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감각이 연결되는 걸 감각이 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함정파기 딱 좋은 건데 여기 보면 달디단 따끈한 감주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차가운 뭐라 그럴까? 차가운 소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차가운 소리는 차가운 건 촉각이잖아요. 그리고 소리는 청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실제 있는 건 차가운 게 있어요? 소리가 있어요? 실제 있는 건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소리를 보고 뭐 하다고 느낀 거죠? 아, 소리가 차갑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차갑다라고 이렇게 약간 전달했다. 즉 청각을 촉각화시켜서 이런 걸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하고 감각의 전이라고 하는 건데 좀 쟤도 마찬가지로 달디단 따끈함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달디단 건 뭐죠? 달디단 감주죠. 그러니까 얘가 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달디단 감주 그리고 따끈한 감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 나란히 써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공감각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달고 따끈한 감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단 거 하나 따로 따끈한 거 따로 그래서 감각을 그냥 나열해 놓았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감각을 나열해 놓은 것 연결한 게 아니라 나열해 놓았을 때는 우리가 공감각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럴 때는 복합감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감각이 되려면 달디단 그러니까 달콤한 따끈함 이러면 연결되는 거죠. 달콤한 따끔함이니까 따끔함이래. 달콤한 따끈함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달디단 따끈함이 아니라 달디단 감주가 있어요. 따끈한 감주가 있어요. 얘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감각? 복합 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공감각이 아니라 복합 감각. 감각의 전이가 아니라 복합 감각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거 하나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네 가지 뭐가 들어요?
외로운 생각까지 든대요. 그러면 쓸쓸하고 또 뭘 느낄 수 있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하나 체크할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졌어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잘 보세요, 여러분.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뭐뭐가 무엇을 내어 던지고 때늙은 다 낡은 무명 샷즈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러면 구조가 이거가 이것을 던지고 이거가 이것을 쉬이고 그럼 이렇게 두 줄이 약간 문장 구조가 주어, 목적어, 삐리리 주어, 목적어, 삐리리 약간 문장 구조가 비슷하죠. 자, 이럴 때 문장 구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사 구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 있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쓰이고 있다. 구조가 대응을 이룬다. 대응을 이루는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고 대꾸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알았죠?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죠.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시를 보다가 그런데 나오면 자 나는 라면을 좋아해. 그런데 라면을 좋아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해. 그런데 하면 이제 라면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말이 우리가 뭐냐면 이제부터 말하는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게 그런 거거든. 그렇게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상을 바꾼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그런데라는 말 혹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접속사들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시상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그런데 시상의 전환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얘기했었냐면 여기 있는 쓸쓸함과 외로움에서 이제 시상이 변할 거야. 이게 1단계였던 거고 그 다음 가죠. 이것은 또 어인일인가? 흰 바람벽에 이 바람벽 얘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내 내면을 보여줬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바람벽이 내 내면을 딱 보여줬는데 그 내면 상태가 어땠죠? 굉장히 쓸쓸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바람벽에 비쳤다라는 건 왠지 내가 그 어머니를 뭐 하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기서 이 흰 바람벽은 또 뭐가 될 수 있냐면 그리움의 대상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리움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뭐 하냐면 쓸쓸함과 외로움에서 감정이 잠깐 외로움이 아니라 죄송해요.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란 감정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내 외로움과 쓸쓸한 얘기를 하다가 잠깐 여기서 전환이 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젠 그리움의 대상 쪽으로 시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에 비치는 게 아까는 쓸쓸한 것들을 비쳤어. 이거는 누구였지? 나의 쓸쓸함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쓸쓸함에서 그리움의 대상, 그리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 이제 영화가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나의 쓸쓸함이란 영화였고 이제 영화가 지나가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바뀐 거죠. 그 다음 가죠.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이 가난한 어머니가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그럼 얘들아 시퍼러둥둥하니는 엄청 새파랗게 추운 날 보통 언제겠어? 당연히 겨울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계절감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추운 겨울날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와 배추를 씻고 있대. 그럼 집이 아주 부유하다면 굳이 이렇게 찬물에 씻겠어요? 따뜻한 물에 씻겠죠. 선생님 과일은 차가운 물에 씻어야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좀 가난한 어머니의 삶을 어머니의 고생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고생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툭 하고 떠올라서 마치 그게 영화처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또 하나 감각적 이미지 시퍼러둥둥은 우리가 시각적이잖아요. 그리고 추운이라는 것들은 촉각적인 건데 여러분 이제 잘 봐요. 아까랑 좀 달라요. 시퍼러둥둥하게 추운 거잖아요. 그죠? 시퍼러둥둥한 날 이게 아니라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 그러면 뭐가 먼저죠? 추운 거예요? 시퍼러둥둥한 거예요? 지금 모습이. 이 겨울날 어떤 거죠? 너무너무 추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춥다라는 것들을 추운 게 참 시퍼러둥둥하네. 추운 게 이렇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촉각을 어떻게 한 거죠? 시각적으로 표현한 시각화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추운 촉각을 시퍼러둥둥하다는 시각으로 뭐 해놓은 거냐면
감각을 전이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감각에 뭐가 나타난다? 전이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 속에는 공감각적 심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복합 감각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이 복합 감각에 대한 것들은 아마 EBS 교재에 문제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양한 감각이 나오고 있어요. 시각, 촉각, 앞에서는 또 뭐 있었죠? 아까 미각도 있었고, 이렇게 추운 날 차디찬, 당연히 촉각이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된 거야. 영사기에서 지금 엄마 그림이 쫙 떠오른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실제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엄마의 모습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상상하고 있다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번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말고 이번에 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얘가 좋아했던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화면에 쭈루루루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리움의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2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겠네요. 이번엔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여쁜 사람이 어느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야.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의 지아비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지아비잖아요. 그럼 그게 난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니까 내 그 지아비는 나. 그럼 내가 뭐 옛날에 내 이 여자와 함께 있던 그 옛날 상상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아비는 내가 아니에요. 그 여자와 사랑했던 여자인 거고, 그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그의 남편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을 때, 아, 그녀 잘 지내고 있을까? 아, 지금쯤 그녀는 그래, 나름대로 누군가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앞에 쪽에서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그 다음 또 내 사랑한 사람이 있다. 그럼 여기랑 문장이 좀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 앞대 개포가 나지막한 집인데, 먼 앞대는 어느 지방에서 그 남쪽 지방을 얘기하는 거라서 지방, 좀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좀 넓은 개념이에요. 어느 지역, 그리고 거기에 개포가에 그 안에 집이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로 점점 갈수록 점점 크기가 어때요? 좀 작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먼 앞대에 거기에 개포가에 거기에 집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느낌이 어떤 거냐면 살짝 그 대상들이 좀 좁혀지는 그런 느낌? 이런 거를 초점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넓게 보다가 점점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 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점점 초점화되고 있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대상들이 좁아지면서 화면의 장면들이 좀 점점 초점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부분. 요건 아마 EBS 교재도 문제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집에 누가 있어? 이제 지아비와 함께 사는 그 여자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고, 저 어리고 당연히 그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리움에 대한 얘기였어요. 현재 쓸쓸한 외로움에서 그리움까지 갔던 거라 볼 수 있겠고, 넘어가죠. 그런 데가 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시상에 뭐가 나타나냐면 전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또 이즈마카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자, 이제는 여기에서 쓸쓸 외로움에서 그리움 갔다가 마지막 또 한 번에 뭐가 나타나냐면 전환이 있게 된 거고, 이 전환의 결과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이러한 글자들, 자, 조금 전까지는 하나의 영상들이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영상이 아니라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글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라는 글자들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요 글자들이 지금 비추기 시작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이 부분이 뭐냐?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게 나의 뭐란 얘기죠? 이게 나의 운명이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날 운명이었나 봐.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었나 봐라고 자기의 운명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운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순응하는 거고, 좀 약간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모든 걸 포기하는 체념.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내가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뭐 같다? 그냥 운명 같아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글자들이 가진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글자들은 그냥 글자들이 아닌 거죠.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이 글자로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가 반영된 거냐면 화자의 내면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에 반영된 글자들이 지나가는 거고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운명이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 태어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현재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네. 그런 상황에서 뒤에 살짝 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있대. 열정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호젓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롭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외로운 것들 또 사랑 같은 것들, 슬픔 같은 것들 되게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네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자 이제 아까의 글자들은 끝났어. 그 글자들은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었어.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뭔가 희망적이진 않았거든. 아 젠장 나는 원래 이런 운명이었나 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를 너무나 포기하고 있는 뭔가 체념하고 있는 나를 뭐 하듯이? 위로하듯이. 그럼 위로하는 글자가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울력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책에 아마 울력이란 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한다는 뜻으로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뭔가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서의 이게 힘으로 누른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뭔가 말할 건데 이거를 얘가 받아들이도록 누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뒤쪽에는 운명을 수용하는 게 있는 건데 이때 울력이라는 게 의미한 게 뭐냐? 이제부터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힘으로 억누른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야 받아들여 임마 이렇게 억누르는 거죠. 억누르면서 나한테 뭘 주는 거야? 위로를 주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나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 포기하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건가 봐요. 자, 마지막 마무리예요. 눈짓을 하며 이런 주먹질을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글자를 지나가네요. 자, 마지막 글자예요. 잘 보세요. 갑시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만드신 것이래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까지 뭐였냐면 나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 운명이었나 봐 라고만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뭐가 달라졌냐면 그렇게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존재들은 왜 그렇게 살게 한 거냐면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게 하려고 일부러 외롭게 쓸쓸하게 가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께서 너를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쓸쓸하고 일부러 힘들게 살게 했다라는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에겐 더욱더 큰 시련을 주듯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까는 나는 이런 팔자인가 봐. 에이 젠장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걸 통해 바라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야 이게 나쁜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나한테 시련을 줬던 거였어? 자, 하나 더 가볼까요? 밑에. 초승달, 바구짓꽃, 짝새, 당나귀 다 약한 존재들이거든요. 약하고 순수한 존재들. 그리고 프랑시스 잼, 도연명, 라이넬 마리아 이렇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되게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힘겹고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고고함을 지키며 살았던 그 고고함이란 말이 여기 높고란 말과 연결되는 건데 결국 이 시인들은 지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부유하게 되게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어떤 고고함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나도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여기는 요 사람들은 다 화자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화자가 좋아하는 것들, 화자가 좋아하는 이 시인들의 모습이 나와 같이 힘겹고 고통 가운데 연약하지만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지.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 친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 화자와 뭐 된 것? 화자와 동일시 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자와 동일시된 것들이고 이들의 특징은 다 외롭고 순수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왜 힘들었던 거야? 아까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뭔가 체념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약간 포기하는 체념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체념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런 사람과 똑같은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삶을 포기할 게 아니네. 더 열심히 살아야겠네. 그러면 이러한 업적들 내가 남길 수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는 화자에 뭘 밝히는 거? 의지를 밝히면 시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운명이란 것들을 체념 이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깐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단순하게 체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 운명이라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죠. 아까는 그냥 단순한 체념이었다면 이제는 긍정적으로 아 이거는 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시련 주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혹은 울적하게 쓸쓸하게 있을 일이 아니었네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특이한 거 하나 그러하듯이로 끝났잖아요. 뒤에 서술어가 없죠? 어디 있을까요? 얘들이 그러하듯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여기랑 뒤집어진 거라 볼 수 있겠죠. 얘들이 그러했듯이 나를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거야 라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를 바꾼 뭐로도 볼 수 있어? 도치로도 볼 수 있고 자 마지막 하나 더 여기 잘 보시면 이 앞쪽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기 있다. 내 가슴은 너무나 많이 뜨거운 것으로 가득 차 있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슬픔으로 가득 차는 거니까 슬픔이 차 있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슬픔은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찼다고 표현한 거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이거를 시각화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도 들어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다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여기가 또 하나의 포인트 중에 하나 뭐냐면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한데 이 존재들은 사랑과 슬픔 속에 그럼 가난한 건 왜 가난한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만든 거야.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 사랑하면 더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역설적인 발상인 거죠. 내가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 왜 그런 줄 알아?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약간 좀 말이 이상한데? 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왜냐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발상을 좀 약간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좀 기독교적 사고방식에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신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시면 좀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주제는요. 피폐한 현실 속에 느끼는 쓸쓸함과 외로움 그리고 그것에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겠고 표현 기법은 되게 많죠. 유사한 통사구제 반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상의 전환이 벌써 두 군데 있었잖아요. 첫 번째 쓸쓸한 마음이 있었고 쓸쓸함을 지나서 잠깐 영사기의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 비추면서 그리움이라는 정서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는 운명에 대해서 수용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상이 변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합감각은 아까 얘기했어요. 감각은 그냥 나열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체킹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흰바람벽의 이제 의미 그리움과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매개체였는데 중간에는 그리움의 매개체 해당된 부분도 있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열거가 어디예요? 맨 마지막에 뭐 프랑시스 잼, 그다음에 뭐 노루 다 한 부분들 동그란 부분 있었죠. 거기가 다 열거. 대꾸는 아까 설명드렸었고 도치도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마지막 특정 장소의 초점화. 아까 처음에 뭐였죠? 넓은 지역, 그다음에 개포가, 그다음에 집. 거기에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점점 초점화되고 있다는 거. 아, 범위를 좁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끝 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정리한 것들 요게 더 이상 자세하게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문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드렸으니까 요 안에 요 정도 내용 잘 파악해 보시고 내가 혹시 놓친 거 없나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석에 되게 유명한 시고 요 시는
사실은 수능 완성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고 수능 특강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영화 보는 그런 느낌 있죠. 오! 와, 영화다. 그러니까 영화 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쓴 거니까 이거는 영사기에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움의 대상도 비춰가고 그렇게 화면이 샥샥샥 바뀌는 그런 그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